군 복무를 하고 있는 훌륭한 여성 장교가 군 부대의 여성을 무시하는 문화의 피해자가 되어 강제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는 피해자가 되고 이후 군 부대의 잘못된 문화를 개박살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육군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비무장지대 DMZ를 코앞에 둔 이곳은 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부대원들은 달고 다른 전투복만큼이나 무뎌진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무뎌진 감각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빛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정보중대 소속의 한지아 중이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초임지부터 까다롭기로 소문난 GOP 사단을 자원한 그녀는 여군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만큼 뛰어난 능력을 선보였다. 남자 동기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강인한 체력은 물론 냉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각종 훈련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적의 예상 침투로를 정확히 예측하여 가상의 적을 섬멸하는 독수리 훈련에서는 그녀의 활약 덕분에 대대가 사단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제갈지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졌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작전 참모인 강태준 소령이 있었다. 육사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는 부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자신보다 뛰어난 부하를 인정하는 법이 없었다. 특히 감히 여자인 한지아 중위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한중위, 머리에 그건 뭔가? 향수 뿌렸나? 전장 한복판에서 연애라도 하자는 건가? 어느 날 아침 전 부대원이 모인 브리핑 자리에서 강소령이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한중위가 막사 생활의 꿉꿉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귀 밑에 살짝 바른 플로럴 향의 고체 향수가 문제였다. 규정 위반도 아니었고 코를 박고 맞지 않는 이상 알아채기 힘든 미미한 향이었다. 하지만 강소령은 이를 빌미로 삼아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한중위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왜 없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곳에서 이성과 논리는 강자의 목소리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었다. 훗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날 이후 강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그는 한중위가 제출한 보고서에 일부러 오탈자를 만들어내거나 사소한 실수를 침소봉대하여 전부대원 앞에서 고함을 질렀다. 심지어는 그녀의 사적인 통화 내용까지 엿듣고는 남자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군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한중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 남아 군법과 인권 관련 규정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는 펜처럼 생긴 소형 녹음기와 카메라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소령의 모든 폭언과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자 언젠가 터뜨릴 반격의 무기였다. 어느 주말 부대에 남아 체력 단련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던 한중위에게 강소령이 다가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눈은 평소보다 더 번들거렸다. 한중위, 그렇게 운동만 해서 뭐하나? 여자는 좀 여자다워야지. 근육만 키우면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는 비틀거리며 한중위의 팔을 잡았다. 역한 술 냄새와 함께 불쾌한 기운이 그녀를 덮쳤다. 한중위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 치우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강소령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어쭈 이제 대드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격려 좀 해주려던 거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중이의 어깨를 툭툭 쳤다. 그 순간 한중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녹음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는 파국을 향해 달려갈 일만 남아 있었다. 강태준 소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갔다. 그는 이제 부대원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한지아 중위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고 그녀를 고립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한중이와 친하게 지내는 부사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고 그녀와 함께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는 그녀의 뒷담화를 하도록 종용했다. 정보중대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섬처럼 변해갔다. 한중위의 직속 상관인 정보중대장 김진우 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는 강소령의 육사 2년 후배였고 군 생활 내내 그의 그늘 아래서 도움을 받아온 터였다. 김 대위에게 강소령은 어려운 선배이자 넘을 수 없는 벽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한중위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한중위 조금만 참아. 강소령님도 곧 다른 부대로 가실 거야. 그때까지만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야. 김대위는 가끔씩 한중위를 따로 불러 그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그의 말은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중이의 가슴에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부대 내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다. 칠성부대는 훈련의 최전선에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훈련 기간 내내 부대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신경은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졌다. 한중이는 이번 훈련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미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냈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훈련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활약 덕분에 훈련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연합사령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강소령의 눈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니꼽게 보일 뿐이었다. 그는 훈련 내내 사사건건 한중이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가 미군 장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미군한테 꼬리치는 거냐며 비아냥거렸고 그녀가 밤샘 근무로 지쳐 잠시 조는 모습을 보고는 여군은 역시 체력이 문제라며 혀를 찼다. 훈련 마지막 날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부대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순간 사건이 터졌다. 강소령이 전 부대원이 모인 훈련 강평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훈련 다들 고생 많았다. 하지만 몇몇 인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한중이를 향해 있었다. 부대원들의 시선도 모두 그녀에게로 쏠렸다. 특히 한지아 중위. 훈련 기간 내내 머리 모양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풀어헤친 머리로 전장을 활보하는 모습은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훈련 막바지에 땀과 비에 젖어 몇 가닥 흘러내린 그녀의 머리카락이었다. 격렬한 훈련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강소령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로 작정한 듯 했다. 군인의 머리는 제2의 생명과도 같다.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기겠다는 건가? 그는 고함을 지르며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한중이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언제 준비했는지 모를 커다란 가위가 들려 있었다. 부대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훈련장을 감쌌다. 강소령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진우 대위가 다급하게 외치며 강태준 소령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강소령은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한지아 중위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손에 든 가위는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비켜, 김대위. 이건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한중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위를 갖다 댔다. 서걱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한중위가 오랫동안 길러온 머리카락이 힘없이 잘려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간 훈련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공포와 충격 그리고 방관의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한중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잘려나간 자신의 머리카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다. 지금 우는 것은 강소령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강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충성.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강소령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다. 이제 좀 군인답군. 앞으로도 그 정신 상태 잊지 말도록. 그는 그렇게 말하며 가위를 바닥에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그가 사라지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부대원들은 그제야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여군들은 한중위에게 다가와 그녀를 위로했다. 김대위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한중위는 막사로 돌아와 텅 빈 관물대 거울 앞에 섰다. 엉망으로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그녀의 처참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USB 안에는 그동안 그녀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강소령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그의 만행이 찍힌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까지.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국방부 인권센터와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과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강소령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7사단 정보중대 막사에는 섬뜩할 정도의 고요함이 흘렀다. 전날의 충격적인 사건은 마치 한여름 밤의 악몽처럼 부대 전체를 짓눌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수백 개의 눈이 목격했지만 수백 개의 입은 굳게 닫혔다. 부대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계적으로 일과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들의 어색한 침묵 속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이 뒤섞여 부유하고 있었다. 그 침묵의 중심에 한지아 중위가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전투복 차림으로 아침 점호에 나섰다. 밤새 잠을 설쳤는지 눈가는 퀭했지만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다만 삐죽삐죽 제멋대로 잘려나간 머리카락만이 간밤의 폭력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의 짧아진 머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고 부대원들은 그 앞에서 차마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태준 소령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는 어젯밤 부대 인근의 주점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몇 장교들과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기강이 해이해진 여군에게 내린 충격 요법이었으며 부대의 전투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떠벌렸다. 그는 한지아라는 젊고 오만한 여장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육사 출신 엘리트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에게 이번 사건은 그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이 이 모든 것을 무마시켜 줄 것이라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한지아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의 가장 구석진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감시를 피해 몇 번이나 자리를 옮기고 주변을 살핀 뒤에야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다.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파일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모아온 강태준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 비상식적인 지시가 담긴 업무 메일 캡처, 그리고 어제 사건의 전말을 육하원 측에 따라 정리한 상세한 경위서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방부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인권침해 신고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그리고 준비한 모든 증거 파일을 여러 개로 분할하여 암호를 건 채 첨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오랫동안 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군 전문 탐사보도 기자 최은서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양심 선언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간략한 사건 개요와 함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며칠이 흘렀다. 부대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강태준은 보란듯이 한지아를 더욱 심하게 다그쳤고 한지아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 폭풍 전야에 불과했다. 변화의 첫 번째 파동은 국방부로부터 내려온 한 장의 공문서에서 시작되었다. 제7보병사단 내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 협조 요청. 사단장에게 직통으로 전달된 공문에는 익명의 탄원을 근거로 국방부 인권센터 소속 조사관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사단장인 이철의 소장은 경로했다. 임기 내내 무사고 부대를 목표로 달려온 그에게 익명의 투서는 자신의 경력에 흠집을 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 그는 당장 정보참모인 강태준 소령을 호출했다. 강 소령,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 부서에서 나온 얘기라던데 뭐 짐작 가는 거라도 있나? 강태준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사단장님, 아마도 일부 부적응 인원들이 불만을 품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기강 해이 문제로 제가 강하게 질책했던 한지아 중이라는 여군이 있는데 아마 그 인물이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익명의 탄원을 특정 인물의 앙심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이철의 사단장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이틀 뒤 약속대로 국방부에서 조사관들이 파견되었다. 군복이 아닌 말끔한 정장 차림의 두 남녀는 부대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이질적이었다. 리더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진 박선우 조사관이었다. 그의 파트너는 심리학을 전공한 이수진 조사관으로 부드러운 인상과 차분한 말투를 가졌지만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사단장과의 짧은 면담을 마친 뒤 곧바로 정보중대로 향했다. 그들의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들은 중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탐문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강태준의 보복이 두려워 잘 보지 못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입을 닫았다. 강태준의 측근들은 조직적으로 말을 맞춘 듯 한중이가 평소 복장 불량으로 자주 지적을 받았으며 그날 강 소령님의 훈육은 다소 과격했지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조사는 벽에 부딪히는 듯 했다. 박선우 조사관의 미간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많은 면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유독 진술이 모호하고 눈빛이 흔들렸던 한 사람에게 주목했다. 바로 한지아의 직속 상관인 김진우 대위였다. 박선우는 김진우 대위를 조사실로 호출했다. 좁은 조사실 안 박선우와 김진우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박선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만 뒤적이며 시간을 끌었다. 무거운 침묵이 김진우의 어깨를 짓눌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선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김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다. 김진우 대위. 10월 12일 한미연합훈련 강평장에서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김진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사장의 마지막 문장은 흔들리는 성벽의 첫 번째 균열을 알리는 소리였다. 박선우 조사관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김진우 대위의 심장을 후벼 팠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양심과 비겁함,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개인의 안위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영혼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김진우의 눈앞에 그날의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강태준의 광기 어린 눈빛, 서걱거리며 머리카락을 자르던 가위 소리,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한지아의 머리카락,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한 모습까지.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강태준과의 오랜 인연과 그의 서슬퍼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괜히 나섰다가 너만 다친다. 못 본 척해라. 악마의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김대위, 당신은 피해자의 직속 상관입니다. 부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대위의 진술은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만큼이나 모호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박선우는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김진우가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판단했다. 거짓 증언이나 증언 거부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육사 출신인 김 대위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순간 김진우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머리카락이 잘린 뒤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한지아의 모습이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체념과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를 괴롭혔다. 방관자. 그 두 글자가 그의 군복에 주홍글씨처럼 새겨지는 듯 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군 전문 기자 최은서의 취재가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한지아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대 내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인권 불감증이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강태준 소령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몇 년 전 7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여군 장교와 연락이 닿았다.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려하던 그 장교는 최은서의 끈질긴 설득과 진심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강태준이 과거에도 여러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발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고 전역하거나 다른 부대로 떠나야만 했다. 최은선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강태준이라는 인물이 상습적인 가해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기사에는 점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다. 부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조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열한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측근을 시켜 한지아의 관물대에 몰래 담배를 넣어두게 했다. 여군 숙소는 금연구역이었고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그는 한지아를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규율을 무시하는 문제 장교로 몰아 그녀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다. 동시에 그는 부대 내 인트라넷의 익명으로 한지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지아 중위가 미군 장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녀가 부대의 기밀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려 했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거짓말들이었다. 그는 여론을 조작하여 한지아를 고립시키고 그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비열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그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몇몇 양심적인 장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수진 조사관의 부드럽지만 집요한 설득도 한몫했다. 그녀는 중대의 막내 여군 하사와 면담하며 지아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도 여자라서 조금은 알 것 같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국 그 하사는 눈물을 터뜨리며 강소령이 평소 한중위에게 했던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작지만 중요한 균열이었다. 그 증언은 또 다른 증언을 낳았고 침묵의 댐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조사관들은 사건의 핵심인 한지아 중위를 공식적으로 소환했다. 그녀가 익명의 탄원인이라는 사실은 아직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녀가 조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사단장과 함께 걸어오던 강태준과 마주쳤다. 강태준은 그녀를 향해 살모사처럼 차갑고 악독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내가 감히 나를 건드려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고 있었다. 한지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굳은 결의에 차 있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박선우 조사관과 이수진 조사관이 그녀를 맞았다. 한지아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육군 중위 한지아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의 탄원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조사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길고 긴 싸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흔들리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선전포고였다. 한지아의 선언과 함께 조사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박선우 조사관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이수진 조사관은 조용히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한지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술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당시의 상황까지 그녀가 제출한 로그 기록처럼 정확하고 상세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한지아는 USB를 건넸다. 박선우 조사관이 노트북에 연결하자 음성 파일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중위, 머리에 그건 뭔가? 향수 뿌렸나? 전장 한복판에서 연애라도 하자는 건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강태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조사실을 순식간에 그날 아침의 브리핑 현장으로 되돌려 놓았다.
이후로도 그의 폭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보고서를 트집 잡아 고함을 지르는 소리, 사적인 통화를 엿듣고 비웃는 소리, 회식 자리에서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적인 농담을 던지는 소리까지. 그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자 이수진 조사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다음은 사진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한지아가 제출한 보고서가 띄워졌다. 분명히 완벽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교묘하게 삽입된 오탈자와 문법 오류들이 가득했다. 강태준이 결제 과정에서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었다. 그 외에도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그녀의 개인 컵 사진, 업무용 다이어리의 낙서처럼 휘갈겨진 욕설 등 그의 유치하고 악랄한 괴롭힘의 흔적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강태준의 변호인 측은 음성 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사진 자료는 정황 증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증거입니다. 한지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그날의 악몽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화면에 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펜 모양의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화질이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영상은 강평장이 내려다 보이는 각도에서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고 한지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가 단상 아래로 내려와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위를 갖다 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 서걱하는 끔찍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자 이수진 조사관은 자신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질렀다. 영상 속에는 그 광경을 보고 경악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방관하는 수많은 부대원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건 군기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다라고 외치는 강태준의 목소리까지.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폭력의 기록이었다. 조사관들은 강태준 소령을 소환하여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강태준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음성 파일은 조작된 것이며 영상은 자신의 정당한 훈육 행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아 중위는 평소에도 복무 태도가 불량했으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의 파렴치한 주장에 한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녀를 대신해 박선우 조사관이 반격에 나섰다. 소령 강태준, 당신이 한지아 중위의 관물대에 담배를 몰래 넣어두라고 지시한 병사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인트라넷에 악성 루머를 퍼뜨린 IP 주소 역시 당신의 사무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주장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결정타는 영상이었다. 조사관이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행동, 자신의 얼굴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그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한지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헌병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발악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최은서 기자의 탐사보도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다. 단독 최전방 육군 부대서 여군 장교 머리카락 자른 소령 상습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했다. 기사에는 강태준의 만행과 과거 전력 그리고 군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국방부 홈페이지는 성난 민심으로 마비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엄벌과 군대 내 인권 실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이철의 사단장은 자신의 경력이 끝장날 위기에 처하자 재빨리 강태준을 버리는 쪽을 택했다. 며칠 뒤 강태준 소령에게는 직위 해제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된 채 정식 징계위원회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짐을 싸서 부대를 떠나던 날 그에게 아부하며 따르던 부하들은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멸과 냉소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권력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그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한 명의 범죄자에 불과했다. 한지아는 자신의 막사 창문 너머로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발신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대 내 또 다른 피해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가 보낸 짧은 감사 인사였다. 한지아는 그 메시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강태준 소령의 직위 해제 소식은 7사단 전체를 휘저었다. 철옹성 같던 그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사건은 부대원들에게 충격과 함께 미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한지아 중위에게 그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과 싸워야 했다. 얼마 후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강태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징계위원회는 군 법무관, 외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덕망 높은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되어 엄숙하고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피징계 인석에 앉은 강태준은 초췌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그를 변호했다. 피징계인은 오직 부대의 전투력 향상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헌신해온 참된 군인입니다. 그의 방식이 다소 거칠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최근 나약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병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인원의 불만과 이를 이용한 외부 세력의 군 흔들기 시도가 결합된 명백한 마녀사냥입니다. 그는 회오의 기색 하나 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며 오히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한지아라고 주장했다. 그의 궤변을 듣고 있던 한지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이 느껴졌다. 저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징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한지아는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대에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호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의 높이나 권력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 그리고 전우의 인격과 생명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지휘관은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우리 군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군 전체가 병영 내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발언은 징계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잠시 후 징계위원장은 최종 의결서를 낭독했다. 피징계인 소령 강태준.
군인복무기본법 제4장 기본권 보장 및 제5장 지휘관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등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됨. 이에 중앙징계위원회는 군인사법 제57조에 의거 피징계인을 파면에 처한다. 파면.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였다. 계급의 박탈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몰수되는 불명예스러운 처벌. 강태준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고성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허공에 저주를 퍼부었다. 그렇게 한 명의 오만한 지휘관은 군의 역사 속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라졌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한지아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부대 내에서 그녀는 영웅이자 동시에 내부 고발자라는 양날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일부 후배 장교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존경을 표했지만 대부분의 동료와 선배들은 그녀를 불편해하며 피했다. 조직의 화합을 깬 트러블메이커, 자기 이익을 위해 선배를 쳐낸 무서운 여자.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강태준이 가위를 들고 달려드는 꿈, 수백 명의 부대원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불면과 식욕 부진이 이어졌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우 대위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증언했고 그 대가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그는 한지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한중이. 나는 비겁한 지휘관이었고 부끄러운 인간이었다. 자네의 용기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한지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얼마 뒤 그녀에게 새로운 보직 명령이 떨어졌다. 그녀는 최전방 7사단을 떠나 후방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 예하의 리더십 센터로 전출을 명받았다. 군은 그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논란의 중심에서 격리시킨 것이었다. 그 인사는 그녀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씁쓸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군은 결국 변하지 않은 것일까?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치워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닐까? 그녀는 텅 빈 관물대를 정리하며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삐죽삐죽 잘려나갔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조금 자라 어깨에 닿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현재 처지처럼 어중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새로운 발령지는 그녀를 위한 기회의 땅일까 아니면 또 다른 유배지가 될까?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막사를 돌아보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 리더십 센터는 7사단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팽팽한 긴장감 대신 학구적인 고요함이 흘렀고 흙먼지 대신 잘 깎인 잔디 냄새가 났다. 이곳의 장교들은 전투복보다는 정복이나 근무복 차림으로 서류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냈다. 한지아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리더십 센터에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의 여인, 군 개혁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존경과 호기심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그녀를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방인이 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양성평등 및 인권 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기존의 교육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용은 하나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언어 폭력 예방. 모두 맞는 말이었지만 영혼 없는 문구들은 실제 병영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녀는 이것이 군이 자신에게 던져준 생색내기용 한직이라고 생각했다. 냉소와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러던 그녀에게 리더십 센터의 정책연구실장인 윤석영 중령이 다가왔다. 윤 중령은 군 내에서 몇 안 되는 여성 고위 장교로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온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존재였다. 한 대위 많이 힘든가? 윤 중령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그녀는 한지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여기를 유배지라고 생각하지 말게. 군이 자네를 이곳에 보낸 건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자네밖에 없기 때문이지. 자네는 그 규칙을 온몸으로 피를 흘려가며 배웠잖나. 윤 중령의 말은 한지아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한지아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새로운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라.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한지아는 달라졌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낡은 교리를 답습하는 대신 전국의 각급 부대로부터 수백 건의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보고서의 글자 너머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았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또 다른 한지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녹여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달랐다.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방관자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었다. 다수가 침묵할 때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2차 가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고 및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몇 달 뒤 그녀에게 육군사관학교 신임 장교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강의를 할 기회가 주어졌다. 강의실에 선 그녀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연단에 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강태준의 이름이나 부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론보다 생생하고 강력했다. 그녀는 침묵의 무게에 대해, 기록의 힘에 대해, 그리고 상처받은 군복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자신의 싸움에 대해 담담히 이야기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생도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깊은 깨달음과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여성 생도가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소령님, 당시 한지아는 소령 진급 예정자였다.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도의 빛나는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한지아는 깨달았다. 윤석영 중령의 말이 옳았다. 자신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전장이 바뀌었을 뿐이었다. 총과 칼 대신 말과 글로 싸우는 새로운 전장.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상처를 다른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피워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시간이 흘러 2년 뒤 한지아 소령은 리더십 센터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다. 그녀가 개발한 HERO 프로그램은 전군에 확대되어 장교와 부사관들의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아닌 군의 변화를 이끄는 존경받는 교육가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전직 육군 소령 강모 씨 사기 혐의로 구속. 기사에는 파면당한 강태준이 사업을 벌이다 동업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었다. 한지아는 그 기사를 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한 인간의 끝없는 추락에 대한 씁쓸함과 연민만이 남았다. 며칠 뒤 그녀에게 한 통의 손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강원도 인제군의 한 부대에 근무하는 김진우 소령이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편지에는 지난 2년간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소령, 잘 지내시는지? 나는 이곳에서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그 사건 이후 나는 매일 밤 나 자신의 비겁함을 곱씹으며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내 부하가 나처럼 부끄러운 지휘관 밑에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부하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한소령이 만든 HERO 프로그램 우리 부대에서도 교육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또 한 번 당신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나 같은 사람을 바꾸었고 이곳 병영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어딘가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최은서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녀는 한지아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후속 기사를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한소령님의 사건 이후 군 내부에 묻혀있던 수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제2의 한지아들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국방부도 더 이상 문제를 덮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최 기자는 인터뷰 도중 한지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2년 전 그녀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냈던 익명의 후배의 소식을 알고 있는지. 최 기자의 취재 결과 그 후배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았으며 그녀는 군 생활을 계속하며 모범적인 군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모든 소식은 한지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자신의 고독한 싸움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주말 한지아는 오랜만에 미용실을 찾았다. 그동안 무심코 길러온 머리카락은 이제 제법 길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용사의 질문에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망설임 없이 말했다. 짧게 잘라주세요. 세련된 스타일로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는 스타일로요. 서걱서걱. 경쾌한 가위 소리와 함께 과거의 상은 같았던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거울 속에는 세련된 쇼커 스타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의 흔적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당당한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의 연병장에서는 졸업 및 임관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고 있었다. 수많은 내빈과 학부모들 사이로 단상 한가운데에 선 여성 장교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쇼컷 헤어스타일,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양어깨에 빛나는 중령 계급장. 바로 한지아였다. 그녀는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대장으로서 미래의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어갈 후배들을 길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생도들 사이에서 원칙과 용기의 상징으로 통했다. 이날 그녀는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를 맡았다.
연단에 선 그녀는 위험 있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군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랑스러운 화랑의 후예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후배 장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가장 영예로운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군복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짜여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연병장을 가득 메운 젊은 장교들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부하를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진정한 명예는 실수를 덮고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우에는 불의에 눈 감아주는 그릇된 의리가 아니라 서로를 더 높은 기준과 명예로운 길로 이끌어주는 책임감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내일의 군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생도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지난 몇 년간 군은 더디지만 분명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더 많은 여성 장교들이 주요 보직에 진출했고 인권 교육은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군 내부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지아가 뿌린 씨앗은 분명 거대한 숲을 향해 자라나고 있었다. 임관식이 끝나고 한지아는 교정을 거닐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연병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지휘관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립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따르는 훌륭한 동료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이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윤석영 장군 그녀는 군 최초의 여성 장군 중 한 명이 되었다고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한 무리의 신임 소위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생도대장님, 오늘 연설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희도 소령님처럼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한지아는 대한민국 국군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석양이 지고 어둠이 내리는 교정, 한지아는 자신의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피와 눈물, 그리고 신념으로 다시 직조해낸 세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군복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생존자가 아닌 새로운 군의 건설자로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